오늘은 대학원 중심대학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사용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학원 중심대학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이제 대학이 한 260개 정도 있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는 2년제도 있고 3년제도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종합대학을 염두에 두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 대한 선호도 되게 극명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친구들, 옛날에는 이제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이 그 지역의 명문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든지 인서울을 해야 된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상대적으로 내연별류가 좀 떨어지는 대학이라도 서울시에 있는 대학을 다니게 되면 그만큼 취업의 기회가 좀 더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지역에 있는 지방 대학들이 사실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지방 사립대에는 통폐합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죠. 전반적으로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아 수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15년 뒤에 되면 지방의 사립대는 사실은 존립이 어렵죠. 통폐합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아이를 보내야 된다. 근데 보낼 대학이 없다.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시는 그런 고등학생 부모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부모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학교 부모들도 걱정하고 초등학교 부모들도 걱정하고 심지어는 미취학 부모님들도 벌써부터 그런 걸 걱정하는 그런 과잉, 염려의 시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객관적인 이제 시각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부모가 돼서 혹은 중학교 부모가 돼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때가 한정돼 있잖아요. 물론 요새는 인터넷 때문에 다양한 정보가 흘러다니긴 하지만 인터넷에서 이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거든요.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입시 전문 학원의 학원 설명회 같은 것들을 통해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림이라는 것들이 좀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원 마케팅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우리가 보면 불안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하고 똑같아요. 당신 사고 당할 수도 있어.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화재를 당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보험을 이제 권유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안감을 자극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학원 마케팅이 똑같거든요. 결국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어서 빨리 이 아주 가혹한 입시 경쟁 체제에 아이를 올려 태워서 몰아가지 않으면 아이가 낙오될 것이다. 이런 불안감을 자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객관적인 정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데이터 사이에 은근히 흘리려고 하는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를 사실 구분해서 잘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제 불안감에 시달려서 아이를 괴롭히고 비효율적인 과잉학습으로 치닫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큰 그림을 가져갑시다. 그럼 대학은 그렇게 많으나, 그리고 막연히 인서울 대학을 원하나, 사실은 지방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에서 아이가 맞으면 자기의 능력을 끌어올리고 또 경력으로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림을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아이를 효율적으로, 아니면 좀 더 유리한 방향에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몇 가지 숫자를 얘기할게요. 이 숫자들이 아주 데일하지는 않고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필요도 있어요. 근데 대략 보면 대학의 정원은 전국에 한 40만 정도의 입학 정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태어날 아이들은 30만 명 이하가 될 테니 아이들 숫자보다도 대학 정원이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물론 지금 고등학생들은 한 45만 명, 경우에 따라 한 50만 명까지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늘 재수생 인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은 그렇게 1대1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2대1, 3대1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의 정원이 1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의 정원도 또 10만 명 됩니다. 그럼 20만 명이 수도권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20만 개의 이제 입학 정원이 다 공부 좀 하는 친구들한테 의미가 있지는 않겠죠. 과도 좀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래도 대학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명성, 공신력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수치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저는 한 120 정도, 지수 120 정도 친구들이면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고,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자, 대개 한 40만 명이라 치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럼 120 정도 되는 친구들은 4만 명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과 경기에 있는 20만 개의 입학 정원에 4만 명하고 비교해 보면 골라서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왜 부모들이 걱정을 하느냐. 아니 뭐 아무 데나 가면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모순된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떤 때는 뭐 대학 들어가기 그렇게 어려운 건가? 라고 하지만 내가 들어보지 못한 대학 혹은 뭐 별로 우리가 선택했을 때 뭐 의대다 뭐 혹은 법대다 뭐 아니면 전화기 공대에서도 전기 전자나 기계나 화학공업 혹은 요새는 화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화학 생물공학 뭐 이런 쪽으로 그런 쪽이 아니면 별 가치가 없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선호되는 것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리고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과연 갈 수 있겠느냐는 불안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숫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얘기하기 좋게 그 스카이라고 그러죠. 서울대 연대 고대의 입학생 수가 대략 2,500명 남짓입니다. 3개 대학의 입학 정원을 합치면요 7, 8천 개 정도의 입학 정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대충 2등급이 한 10% 된다고 그랬으니까 한 4만 명 정도 자리 중에 어떻게 보면 노른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스카이만 대학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수도권에 있는 종합대학들만 해도 한 10여 개 정도 되고요. 그 입학 정원은 다 합치게 되면 그래도 3만, 4만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도 상당히 어떤 분야에서는 공신력도 갖고 있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지방의 대도시들에는 광역시들에는 거점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실은 기회의 요소는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니면 이제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이제 좋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관학교도 상당히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물론 입학 정원이 많지는 않지만 이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취업이 보장이 되는 거죠. 심지어 정년 보장도 돼요. 요새 이제 공무원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말 완전히 철밥통처럼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소위 직급 정년이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승진이 안 되면 결국은 공무원도 옷을 벗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비해서 사관학교 정도 되면요, 사관학교 출신들은 적어도 군대 내에서는 상당한 그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유익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요. 그리고 사관학교들은 소위 더블 디플로마예요. 말하자면 일반적인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위를 하나 얻고 그 다음에 군사학위라는 또 하나의 학위를 2개의 학위를 얻는 이중 전공의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관학교 가서도 그냥 장교로 인간해서 그냥 군인으로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보다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위산업으로 풀려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관학교에 가르치는 교수로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기 관련된 어떤 연구소 같은 곳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사관학교 출신들은 그만한 권위와 그 기회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보통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대도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이제 대표적으로 대전에 위치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스카이 못지않은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버금 내지는 거의 동등한 수준의 과학기술대도 있습니다. 광주 과기대, 울산 과기대, 대구 과기대, 연합 과기대 그런 대학도 물론 정원이 많지는 않지만 상당한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지만 막상 잘 몰라서 아예 선택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따라서는 생각보다는 숨겨진 보석 같은 학교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들이 소위 대형 학원에서 출판을 하는 배치표라는 것들이 상당한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배치표라는 걸 저도 몇 번 봤는데 그걸 보면요, 이 정도의 등급으로는 갈 대학이 없네. 서울, 인서울도 불가능하고 수도권도 어렵고 거기 충청권 이하에 이런 데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 입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6군데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인기 있는 소위 서울대, 연대, 고대 아니면 의대 이런 데 합격할 정도 아이들이면요, 6군데 다 합격이 돼요. 그러면 6군데 다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한 군데 제일 선호하는 데 합격증을 손에 쥐고 나머지는 다 다음, 그 다음 차례 추가 합격자에게 자리가 말하자면 넘겨지는 거죠. 제가 아주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연대, 고대 친구들조차도 처음에 제시된 1차 합격자 명단에 50%가 등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데. 뭐 아니면 난 지방에 있더라도 의대가 좋아 하고 의대를 선택해버려가지고 그 자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2차 추가 합격, 뭐 3차 추가 합격, 나중에는 이제 대기 번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12월 중순 정도 됐을 때 수시 같은 경우 뭐 최종 합격자라는 것은 뭐 2차, 3차 추가 합격 아니면 대기번호 몇 번까지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성적이, 그 친구가 획득한 뭐 등급이라든지 수능 시험의 뭐 성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이제 커트라인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가려집니다. 대학들이 진정한 커트라인을 이제 공개할 리도 없고 학생들이 그렇게 할 일도 없고 대학원에서 제시하는 배치표라는 것은 1차 합격자의 커트라인이에요. 굉장히 높죠. 자, 학원들은 그리고 학원의 마케팅을 한 사람,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들도 이 배치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얘네 웬만큼 공부해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정말 들어가기 어렵다. 근데 갭이 있거든요. 현실적인 갭이. 고대의 학생들을 데려가가지고 학교 소개 같은 걸 받을 적에 거기에 소위 홍보대사로 한 친구들의 1학년생들이거든요. 1학년생들 중에서 조금 앞에 나서서 이렇게 소위 인싸죠. 예? 성격도 밝고 그리고 외모도 출중하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홍보대사로 하는데 이 친구들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좋은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저 운이 좋아서 붙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했을 때 분명히 추가 합격자예요. 근데 그 추가 합격이 부끄러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겨우 들어왔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더란 말이죠. 잘못된 거죠. 당연히 거기 입학할 만하니까 입학했고 그만큼 성적도 됐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스펙이 맞춰졌기에 당당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합격이란 이유로 아이가 겨우 들어왔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이제 학원이 이용하고 선생님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이들이 입학을 해도 학원이 열심히 해줘서 선생님이 이것저것 현실적인 지도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다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효과가 있겠죠. 분명히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야지 지도도 좀 더 편하겠죠. 아이들이 뭐 빡빡 우기면서 나 과감하게 이런 학교에 응시해볼래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이 정도는 될 것 같대 이렇게 하면 순순히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는 이제 요거밖에 못 가는 친구인데 이렇게 열심히 지도를 받아서 내 덕에 이만큼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 그렇게 느낌을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착시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셔야 돼요. 특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지도에 가면서 좀 더 공격적인 목표를 세워도 된다. 자신감 있게 해라.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계속 아이들을 압박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는 형편없어. 그거는 택도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아이들을 좀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즐거운 공부하는 게 즐거워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중심 대학이라고 하면 이제 대학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260개라고 된다고 하지만 대개 한 탑 10, 탑 20 제일 이제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대학원을 나와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대학 같은 데서 교수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웬만큼 위상이 있는 대학이 아니면 석사 박사를 뭐 획득한다 하더라도 학위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본인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런 자리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원들을 운영하고 거기서 학위를 받는 사람들을 배출할 정도의 대학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원 중심 대학이라는 데가 좀 더 학문적인 면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대학원 중심 대학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교의 순위가 매겨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봤더니 그 학부생들은 어떻게 보면 비싼 등록금을 내가지고요,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벌어주는 곳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학부의 등록금은 굉장히 높지만 실제로 그 혜택은 대학원에 다니는 대학원생들한테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들어있는 학생들은 말하자면 이제 단순하게 교육만 받는 교육생이 아니고 실제로는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활동, 그리고 학문의 어떤 발전 과정에 일하는 일꾼으로서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대학원 중심대학에서는 대부분 대학원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일감을 주고 그 친구들이 일하는 것만큼 실제로, 왜냐하면 벌써 20대 중반 이상이 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등록금을 내가지고 언제 될지 모르는 직업을 얻을 때까지 살려고 하는 것은 가혹하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실제로 우수한 친구들이 많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대학원에 왔으나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주고 또 일정한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받는 형태.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학부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런 대학원생들의 말하자면 어시스트를 받아가지고 교수로부터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벌어들인 많은 돈을 대학원은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수들도 당연히 대학원생 중심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우수한 엘리트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을 리드할 수 있는 학계에 영향력 있는 학자들을 서로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소위 서울대, 연대, 고대 혹은 적어도 한 탑 10에 드는 그런 대학들이 대학원 중심 대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대학원 중심 대학의 이제 운영 흐름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학계의 그 피를 섞는다, 뭐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를 나온 친구면 당연히 하버드를 제외한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것들을 당연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원에는 타 대학, 물론 상당히 역량이 있고 네임밸류가 있고 좋은 대학이긴 하겠으나 다른 대학으로부터 대학원생들을 뽑는 곳들이 기본적인 관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문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개념이 상당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탠포드 나온 사람은 당연히 하버드를 가고, 예를 가고, 프린스턴을 가고, 또 프린스턴을 나온 사람은 당연히 하버드를 가고, 뭐 보스턴 컬리지를 가고, 이런 식으로 학문적 교류를 다양하게 네트워크를 엮어가지고 서로 인접 분야도 관심을 가지게끔, 그래서 다양한 그 학문적 네트워크들을 엮어서 좀 더 소위 융합된 분야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향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대학을, 학부 과정을 유학을 보낸다는 것은 제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거는 그 대학에 대학원에 지원하기 위해서 값비싼 학비를 밀어주는 것이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아이들이 어리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학부 과정을 이제 외국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보다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기숙사에서 이제 이루어지고는 한참 혈기방장한 젊은 아이들의 생활이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꽤 유명한 대학이지만 학부 과정은 그건 파티 학교야 얘기도 심지 않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당연히 학부 과정의 애들은 좀 놀기도 하고 파티도 하고 자유연애도 하고 춤도 추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마초나 이런 간단한 마약 같은 것도 맛도 보고, 그런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부 과정은 좀 힘들더라도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탑 10, 뭐 탑 20 이런 정도의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원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나가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충분한 준비와 자신감과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1차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이제 언어 장벽이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다소 내가 대학 입시에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중 언어를 자신 있게 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원 중심 대학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이 제일 위상이 있다고 누구나 객관적으로 생각하니까
서울대학 얘기를 좀 할게요. 서울대학은 이제 국립대학에서 지금은 이제 법인화가 진행이 되어서 일단 학교 법인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 구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과는 당연히 다릅니다. 자, 서울대학은 말하자면 가장 전형적인 종합대학의 면모를 가지고 있고요. 크게 봐서는 문과 쪽으로는 인문대, 뭐 사회대, 경영대, 뭐 법대는 법학대학원으로 소위 로스쿨로 이제 좀 정리가 돼 있지만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고, 이과 쪽으로는 자연대, 소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기초 자연과학 분야를 공부하는 자연과학대, 그 다음에 이제 공과대학, 그리고 이제 환경공학대학이라고 이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농과대학, 그 다음에 뭐 의대, 치대 이런 이제 계열들을 갖고 있고, 그 외에도 음악대학도 있고 미술대학도 있고 체육대학도 있고, 이런 아주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하는 종합대학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대학이 상당한 강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대학들이 되게 규모도 크고 이름도 있고 역사도 긴 학교들이 있지만, 종합대학을 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일반 과목에서는 상당히 그 과목 선택의 폭이 넓어요. 내가 자연대학 학생이지만 뭐 미술대학 과목을 들을 수도 있고, 인문대학 강의도 들을 수가 있고, 또 내가 뭐 경영대 친구지만 물리학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막상 입학이 되고 나면 전과가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과목을 선택해서 그 과목의 선생님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요, 생각보다는 전과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이 친구는 이 분야에 진짜 관심과 열정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충분한 역량이 있는 것 같아 하고 끌어주면요, 전과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느 학생이 미대를 들어가는데 법대로 전과가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되게 시끌시끌했었는데 그 시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대 들어가기 훨씬 어렵거든요. 법대 정원보다요 미대 정원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미대를 들어갈 정도면요 성적도 굉장히 높아야 돼요. 들어가기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대 학생이 나 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하고 전과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아예 입학생 전체가 자유전공으로 선발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종합대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개의 단과대학이 역사적으로 사실 조금씩 합병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이제 서울대학이라는 게 옛날에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 때 있던 뭐 경성대학, 문과대, 이과대 뭐 이런 그것도 주로 이제 기초과학 분야를 했던 그런 것이 해화동에 있는 캠퍼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을 입학할 때만 해도 농과대는 수원에 있었고요. 공과대학은 공릉동, 지금의 태릉에 있었고요. 의대는 지금도 여전히 그 해화동 뒤쪽에 연곤동에 있고요. 그렇게 캠퍼스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관악 캠퍼스가 생겨나면서 그 대학들이 다 그 물리적인 위치도 관악구로 옮겨지면서 거기가 꽤 넓은 그 골프장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그 학교 다닐 적에는 그 학교 교실로 가는 것만 해도 되게 힘들었어요. 땡볕에 막 15분, 20분 걸어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상당한 공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건물을 지을 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시내버스가 들락날락 거려가지고 우리 때처럼 고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학부 입학생 수는 한 2,000 몇백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지금 인기가 있는 공과대학이 한 6, 700명 정도를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의대도 제가 입학할 때는 한 160명 됐는데 지금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공학, 옛날에 농과대라고 했죠. 농과대학도 상당한 그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상당히 유학의 길이 유리한 점이 있어요. 미국의 많은 주립대학들이 농과대학을 굉장히 크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출신의 학생이 이제 미국의 대학을 가게 되면 비교적 어드미션을 잘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게 되면 선호해. 한국 아이들은 미국 애들보다는 훨씬 업무 강도를 잘 이겨내고 군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준비도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그 실험실에서 혹은 이 실험 농장에서 해야 되는 고된 일들을 잘 감수해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뭐 두뇌가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선호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학생 하나 왔다고
미국 대학의 농과대학 교수들이 서로 확보하겠다고 싸움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서 학위를 얻게 되면 미국은 이제 농업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 전문직에 취업할 가능성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연구소도 있고요. 그리고 농과대학이 많다 보니까 교수의 자리도 쉽게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농업 분야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품종 개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경작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발달이 돼 있어서, 그리고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바이오 엔지니어링 분야도 들어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때는 비교적 커트라인이 낮은 대학 취급을 했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대학 같은 건 꿈인데 꾸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생각해 보면은 아주 인기 있는 어떤 의대라든지 치대라든지 아까 얘기한 공대에서 전화기 관련된 그런데 혹은 또 수학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생각보다는 훨씬 그 낮은 스펙으로도 서울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요. 입학하게 되면 생각보다는 상당히 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금도 낮은 편이죠. 그리고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목표를 세워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